자, 오늘은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우선 윤동주라는 작가의 이름이 나오면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사람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일제강점기 속에서 윤동주의 가장 대표적인 정서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 항상 부끄러워하고요. 본인을 성찰하고 반성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 작품뿐만 아니라 조금 비슷한 다른 작품인 자화상이라는 그런 시에서도 역시나 부끄러움과 성찰과 반성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 윤동주는 마음속에 한 가지 자아를 품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본인의 마음속에는 현실의 나 자신보다 좀 더 멋있고 좀 더 능력 있는 그런 이상적인 자아가 있을 겁니다. 자, 윤동주도 마찬가지 자신의 내면 속에 어떤 내면적 자아를 품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상적 자아가 있는 반면에 현실, 즉, 그 밖에는 나의 현실적인 자아가 있는 거죠. 자, 이 현실적 자아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윤동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 윤동주는 이 이상적 자아에 미치지 못하는 본인의 현실적 자아를 언제나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면적 자아에 대해서, 즉 본인이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밝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시어로 따지면은 등불이라는 시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 자아, 즉 본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에 대해서는 어두움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옆에 가서 작품 개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의 갈래는요, 별다른 형식이 없었던 자유시이고 본인의 정서를 드러낸 서정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고백적이다. 그리고 성찰적이다. 다음 저항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찰적이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본인의 현실적 자아를 부끄러워했을까? 자, 요거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보면 되는데요. 자, 이때 당시 윤동주는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이제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국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죄책감이 들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는 지금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공부를 안 해? 게다가 시인이랍시고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데 시가 너무 쉽게 써지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성찰을 하는 게 이 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싶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일단 본인의 신분이 학생이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한없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이 두 자아 사이에 이 대립에서 멈추지 않아요. 대립 혹은 분열, 자아 분열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종전에는 나중에는 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서로 악수시킵니다. 즉 화해를 시킨다는 거죠. 화해와 화합의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저항, 의지를 다지는 부분까지 해서 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왼쪽에 가서 성격 저항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때때로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저항적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저항이라는 것은 한 이육사 시인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육사 시인의 그런 단정적이고 강한 어조 그 정도가 돼야 저항인 것 같은데 윤동주 시인은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 윤동주 시인도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돼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일제강점기에 저항하겠다. 그리고 나의 독립은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시대처럼 올 아침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저항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정리를 해볼게요. 주제는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기 성찰과 현실 극복 의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어두운 현실이란 일제강점기고요. 이때를 살아가는 지식인, 본인의 자기 성찰,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면서 끝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년부터 한번 볼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그랬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밤은 어둠을 상징해. 자, 이 어둠을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 지어 보세요. 암울한 시대적 배경, 암울한 시대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언제지? 일제강점기구나. 자, 다음에 이 윤동주 시인은 이 시에서 계속 성찰하고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자, 그거 제일 하기 좋은 시간대가 언제야? 밤이잖아. 밤은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창밖에 이렇게 밤비가 속삭이듯이 옅게 오고 있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랬어. 아, 육첩방에 있구나.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고요. 육첩방이 어디냐면은 일본 전통 가옥에서 그 다다미 방이라는 바닥 종류가 있는데 그 6개로 나눈 거를 육첩방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에 있고 여기는 남의 나라다. 일본이겠네. 자, 남의 나라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소외감 느끼고 있어. 거기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즉, 낯선 공간이야. 자, 낯선 공간 속에서 밤에 비가 오면은 센치해지겠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랬어요. 자, 시인이 지금 직업이잖아. 근데 그건 나의 천명이래.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어떤 운명적인 천직이래. 나 그건 인정해.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슬픈 천직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왜 슬프다라고 하는지 아까 쌤이 얘기한 거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해. 적극적인 저항과 어떤 태도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시인이라는 이런 직업은 그런 걸 할 만큼 실질적인 힘은 없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나의 천명이긴 하지만 내가 딱히 뭐 나설 힘이 없는 직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줄 시를 적어 볼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는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되게 부정적이잖아.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적극 저항을 하고 싶지만 이건 못해. 그래서 다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그랬어. 자, 이렇게 대학 학비 봉투를 보내주시면 집에서 본인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랬어. 자, 교수는 교수인데 왜 굳이 늙었다고 표현하지? 진짜 늙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자,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하면은 사실상 너무 원론적이고 관념적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인한테 그 현실 세계의 문제란 뭐겠어? 우리나라의 독립이잖아. 그러니까 이 늙은 교수의 강의는 독립, 즉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내가 그거를 들으러 가자니 참 슬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현실의 문제, 즉 독립이나 해방과는 관계가 없는 이러한 수업을 들으러 가기 때문에, 즉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업을 들으러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내가 참 무기력해. 무력한 것 같아. 무기력한 지식인의 삶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을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자, 나라는 일단 화자가 나왔는데 나는 무얼 바라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랬어. 자, 침전한다라는 것은 밑으로 가라앉는다라는 거야. 즉 하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앉는다, 즉 무기력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나는 누굴까요? 쌤이 아까 전에 자아의 대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아, 즉 나란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중에서 여기 이 침전하는 이 자아는 어떤 자아를 얘기할까요?
그렇지. 현실적 자아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무기력한 자신, 침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뒷장 가볼게요. 자, 다음 7년 보겠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인생 살기 왜 어려운데? 일제강점기니까.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다니, 제목이 나왔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시는 왜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감정,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자, 그래서 본인이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싶은데 이건 하지 못하고 본인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모습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육첩방은 나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거 아까 전에 좀 익숙하지 않나? 아까 1년에서 맨 처음에 나왔었죠. 이 부분에서 지금 행의 순서만 바꿔가지고 다시 나오고 있어. 자, 이런 부분 우리 뭐라 그래? 요렇게 연결 지어보세요. 어떤 방법? 수미상관의 관계를 수시상관? 수미상관의 관계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수미상관이긴 한데 조금 달라, 그치? 위아래 이렇게 행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변형된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수미상관이기 때문에 반복했죠. 반복을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변형을 주었다. 반복과 변형, 반복과 변주 이런 얘기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1년에서 지금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짚으면서 여기 이 밤에 육첩방에 있는 나는 이렇게 부끄러워. 나는 소극적이고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야 라고 쭉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왜 8년에서 한 번 더 본인의 장소와 시간을 짚어주지? 자, 나는 이렇게 부끄러웠어. 하지만 지금 다시 봐봐. 지금 같은 공간, 이 같은 시간에 있는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자, 8년 부분에서 뭘 하느냐? 현실을 재인식한다 라고 봅니다. 자, 현실을 재인식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끄러웠던 이 모습을 내가 다시 바꿔보겠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낙관적 인식으로의 시상 전환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까지 여기 남은 이 2년 동안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때까지 소극적인 나는 집어치우고 적극적으로 나갈 거야. 이런 저항 의지를 불태운 장면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몬데 벌써 감이 오지 않나? 뭔가 밝은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어둠을 내몰 거래. 아까 그거 기억나요? 아까 쌤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대립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적 방법을 사용했다 그랬어. 자, 어떻게? 여기 나오네. 밝음과 어둠이라는 시각적 감각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밝음을 사용해서 어둠을 내몰았대. 그러면 이 밝음은 뭐야? 윤동주가 계속 갖고 싶어 하던 희망, 저항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 자, 이걸 가지고 어둠을 내몰았다. 내몰고 싶어 하는 거 뭐지? 일제잖아. 부정적인 현실입니다. 자, 이것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랬어요. 자, 시대처럼 올 아침. 이게 뭐냐? 아침이란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 싫어, 아침 오지 마 한다고 해서 아침에 안 오는 건 아니지. 얘는 필연적인 아이야. 무조건 밤이 지나고 나면 온단 말이야. 그 다음 시대도 마찬가지. 시대도 분명히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온단 말이지. 전부 다 필연적인 존재들이야. 반드시 오는 거. 그러면 내가 이왕 저항 의지를 다지면서 뭔가를 다짐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바라는 거, 독립이겠죠? 독립을 진짜 올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오는 것이야. 아침처럼 시대처럼 필연적으로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짐을 하는 게 좀 더 옳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랬어. 나가 또 나왔네? 자, 이때 나는 누굴까 그러면? 이제 시상의 전환이 됐단 말이야. 현실 재인식, 낙관적인 나가 되었어. 그러면 이때 나는 누구? 이상적인 자아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쵸?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서 이상적인 자아가 드디어 나와버렸어요. 자, 그 다음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었다 그랬어. 자,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내민 건데? 당연히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한테 내민 거 아니겠어, 그치? 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 즉,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한 거지. 이래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최초의 악수. 뭐지? 화해하자. 화합하자. 즉, 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두 자아가 화해와 화합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저항 의지를 다지고면서 끝이 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로 나올 것이 뭐냐? 문제로 개발을 할 때 나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치? 두 가지 나가 있는데 여기서의 나는 어떤 나인지 구분을 해보라 라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마다 표시를 해가지고 얘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6년에서 나가 나왔었어. 침전하는 나,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나가 나왔었습니다. 자, 거기 있는 6년에 있는 나랑 여기 9연에서 나오는 이 최후의 나 있지? 얘네 둘은 어떤 관계야, 그러면? 현실의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는 서로 대립적 존재였구나. 이때는. 하지만 얘가 얘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고 화해를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